안녕하세요. 네, 7, 8월반 이제 개강입니다. 어쨌든 지난주도 쉬지 않고 계속 나와주셔서 또 열심히들 공부하시고 하더라고요. 평소보단 좀 인원이 좀 적긴 했지만 또 어쨌든 꾸준하게 나와서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몰래 나왔다고 또 들키기도 하고 안 들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성실하게들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요. 상반기 때까지 했던 것들은 잊어버리시고요. 이제 지금 7, 8, 9, 10, 11 이렇게 5개월 동안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암기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누가 더 얼마나 치열하게 짝터리 같은 걸 해서 암기를 하느냐에 승부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로 희망을 잃지 마시고 또 상반기 공부가 미진했더라도 절대 그 끈을 놓지 마시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그죠? 시험은 노력 50이고 운이 50입니다.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그래요. 노력이 50이고 운이 50입니다. 뭔가를 이뤘다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 진짜로 인성이 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내 노력은 3이다. 나머지 97은 운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가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주위에서 도와주시고 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거지 제가 혼자 잘해서 온 거는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3%가 본인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나머지 97%가 주위 사람의 도움과 운으로 한꺼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교실에서 강조하는 그 연대의 모습을 꼭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 혼자 공부하는 공간이라면 외로워서 힘들어 죽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옆에서 누군가 같이 공부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고 그것만으로도 옆 사람한테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어느 장소에서 공부하시든 간에 나와 동일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빚을 지고 있고 감사하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면 하늘에서도 복을 내릴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아직은 조금밖에 안 사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제 나이 정도 되면 다 그 화가 본인한테 아니면 본인 자식한테 돌아온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인생사 세용짐하고 반드시 그 사필규정입니다. 내가 남한테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내 대에 끝나지 않고요. 내 자식 대에 가서도 꼭 그걸 피해를 변제해야만 하는 게 인생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남에게 피해 주지 마시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공부기도 하고 또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상반기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자습도 해주시고 수업도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남은 5개월도 꼭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업 방향만 좀 간략하게 언급해 드릴게요. 작년하고 조금 달라지는 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역결혼하고 서양사가 좀 다른데요. 역결혼은 지금 오늘 보셨다시피 그런 패턴으로 나갈 겁니다. 앞으로 프린트가요. 맨 앞에 그 첫 번째 패턴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뒤에 계신 분들 화면 잘 보이십니까? 응이라고 해봐. 응 보여 태규야 이렇게 해봐. 보이시죠? 리액션이 없어. 보인 걸로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배울 건데요. 이런 것들만 바뀌게 될 거고 이 패턴은 계속 똑같이 이어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색 책이 되더라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녹색 책이 되더라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을 거고 파란 책이 되더라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함께 읽는 자료라고 그랬죠. 제가 읽고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읽고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건 풀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배웠던 내용 정리하고요. 무슨 용도로 쓰라고요? 이렇게 쓰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스터디 할 때 뭐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일 수업 내용은 이걸로 하시면 되겠고요. 또 별도로 스터디를 보충하실 분들은 기출하시면 되겠지. 기출 문제집에 나와 있는 선다형의 선지를 정확히 다 외우시고 또 지문 주관식이나 서술형에 나와 있는 그 지문 내용을 정확히 외우시고 지문 안에 키워드가 있으면 그 키워드를 괄호치기도 해보시고 그 구쌤이 선물로 나눠주신 이거 스티커 있잖아. 그거 안 보이는 거. 그렇지? 암기펜. 그걸로 활용해서 짝터디 하셔도 효과적일 것 같고요. 아무튼
역교로는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은 맞지만 지금은 그런 시점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외우셔야 될 타임이니까 무조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는 걸 거고요. 아마 여러분 전날 이렇게 다 통상 제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금요일까지 딱 수업이 끝나면 토요일 날 밤부터 해서 일요일 날 그다음에 월요일 날까지 만들어요. 그다음에 화요일까지는 반드시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화요일 오전 10시까지는 꼭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라이브 강의 자료도 올라가고 또 여러분 어제 여기서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미리미리. 네, 그러니까 좀 저희한테도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문제를 만들거나 프린트를 편집하는 시간이. 어찌됐든 간에 전날 만약에 프린트를 받으시면 요 한번 읽어보시면 효과적이겠죠? 그죠? 수업 때 또 풀게 되면 두 번째 복습을 하게 되는 셈이니까 전날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필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예습은 중요한 시점이 아니거든. 이제 복습이 중요한 시점이지. 그러니까 내용을 읽어보시면 외우지 못했을 뿐이지 처음 들어본 내용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 들으셨다라면 수험서에 있는 내용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 느끼지 마시고 늘상 그래왔듯이 그냥 저 하자는 대로 하시면 돼. 알겠죠? 사양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직 사양사 제가 반밖에 못 만들었는데요. 요 맨 앞에 형성평가 문항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계, 서강좌, 뭐 서총 이런 내용들이 괄호치기가 들어가 있어요. 괄호치기 문항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은 총괄평가니까 여기 지금 역기울은 총괄평가 문항 형식대로 그렇게 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이제 교재 하나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왜 이래? 이 교재 있거든요. 세계사 교재. 20일 날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아마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내용, 중학교 역사 내용 관련한 부분들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인스타로 제가 이미 책 내용 구성이나 책 내용 같은 건 다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직 검색하셔도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지금 항상 인쇄 중이어서요. 그러니까 주말쯤 검색하시면 대략 나오실 겁니다. 책이 634페이지 정도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이 있고 뒤에 해설이 따로 이렇게 하드커버지가 들어가 있어서 해설이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뒤에 속지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요 부분 이렇게 정답과 해설이라고 별도로 딱 써 있죠. 그러니까 정답 해설 부분 분량이 약 200페이지 가량 정도 되고요. 180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한 500페이지 정도, 500이 아니지 450페이지 정도가 본문 텍스트 내용 정도가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내용 압축, 그다음에 기출 선지, 반복적 선지 확인, 그다음에 예시 문제, 수능이나 모평 문제 5개년, 7개년 거 전부 다 모아뒀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수업 시간을 1시간씩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같이 저랑 한번 풀어보시고 키워드도 살펴가고요. 아울러 작년까지 이렇게 세계사 교과서 문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렸던 거 프린트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갖고 계신 분들요. 그것도 한번 복습해서 보셔도 되고 해당되는 내용들도 중요한 내용들 제가 골라서 이거 설명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략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겠어요? 진도는 또 강의계획서 때문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고대 2주, 중세 2주, 근대 2주, 현대 2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8주 정도 잡으면요. 역교론 같은 경우는 8개 챕터로 나누시면 되겠지. 일단 교육과정이 5개니까 그지. 그 가운데 역사과 수업 방법 분량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2주 그지. 그리고 교육과정 부분만 6주죠. 그치? 그럼 신간 1주 한 주죠. 그죠? 그 다음 맨 뒤에 역사적 사고하고 이론 부분, 역사의식 관련한 부분, 그 부분에 1주가 추가돼서 8주 이렇게 할 거예요. 교육과정이니까 목표, 내용, 교재, 방법, 평가 요게 6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별도로 강의 계획서는 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뻔한 내용이기도 하고 진도 관련한 부분들은 뭐 3, 4, 5, 6이나 7, 8이나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으니까요. 관련한 부분들 예습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복습하시고 부지런히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수업 진행과 연관해서? 책값은 아까 문제집 값은 2만
22,000원, 3,000원 뭐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또 서점에서 10% 할인 받고 뭐 구매하면 2만 원 선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칼라고요. 분량 굉장히 두껍습니다. 학교 갖고 가시면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역사 가르치실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세계사가 장사가 안 되는 과목이라 시중에 나와 있는 세계사 문제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몇 권 없어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대형 입시학원들에서 뭐 이투스라든가 메가 이런 데서 만들어낸 문제집 값치면 7권 정도 있습니다. 7권 시중에 나와 있는 게. 근데 전부 다 좀 제 양에는 안 차는 부분이라서 새롭게 세 분 선생님 모시고 각각 단원 편제해서 할당 맡아서 각자 맡은 단원들 이렇게 새롭게 써봤거든요.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보시면요. 어떤 내용인지 어떤 또 틀인지. 문제집 관련 작업만 1년 6개월 했으니까요. 기획부터 지금 뭐 출간될 때까지가 시간이 딱 그 정도 걸렸으니까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가운데는 최고가 아닐까라고 자부합니다. 또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없죠? 네, 그럼 바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실 거예요. 제목은 그냥 민주시민을 향한 역사교육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프린터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책들의 출처만 보셔도 알겠지만 6권 정도 내용이 좀 믹스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서적의 내용들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요약해드린 내용 보시고요. 지난주였거든요. 책이 하나가 더 나왔어요. 역사교육 책이. 제목이 이래요. 역사교육 첫걸음이라고요. 홍대 교편 잡고 계시는 이미미 선생, 그 다음에 저기 서강대 교편 잡고 계시는 김민정 선생,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 역교과 김수정 선생이던가 그 여자분이, 그 다음에 평가원의 백은진 선생, 이렇게 해서 여자분들 4분이 전부 다 제가 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아마 김민정 선생이 저랑 나이가 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저보다 밑에 분들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신진 소장학자들이 모여서 네 가지 역사 교육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책을 쉽게 굉장히 풀게 잘 써놨어요. 아직 출판사에서 저한테 주신 책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도착하는 대로 금요일쯤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텍스트 내용을 전부 다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빨리 한번 읽어보고 시험 문제 좀 연관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치면 뭐 수업을 특강을 잡든 아니면 유튜브를 찍든 해서 시험 부분 나올 것 같은 것들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어쨌든 머릿말 써 있는 부분하고 내용 체계를 봤는데, 목차를 봤는데 제법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부분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또 사례도 좀 중간중간 들어가 있고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값도 싸더라고요. 15,000원짜리 나왔는데. 아무튼 제가 전에 듣기로는 해당 출판사들로부터 전에 듣기로는 매년 앞으로 역교로는 2권 이상씩 책이 새롭게 나올 거다라고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문 출판사인 휴머니스트나 책과 함께 이렇게 2개 출판사들에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집필을 하는데요. 아마 매년 2가지 정도씩은 책이 추가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책을 다 구입하시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하다 싶으면 제가 항상 잘 읽어보고 잘 요약해드리고 또 시험 문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밑에 출전은 달아놨습니다만 읽어보란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고요. 역교론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실 시간을 저는 한국사를 좀 하시기를 바라는 타입이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맡고 있는 2과목은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잘 풉시다. 네, 그래도 충분하실 테니까요. 이따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봐요. 책 표지는 그래도 한번 봐봐야지. 그죠? 신간 나오는데 이 가운데 저기 제자들 많을 거 아니야. 백은진 선생한테 배웠던 학생들도 있을 거고 여기 홍대 이미미 선생한테 배웠던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분들이 전부 다 지금 94학번, 99학번 아마 그 친구들은 나이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서너 살씩이나 많은 차이 나면 5살, 6살 이렇게 40대 지금 초반, 중반 뭐 이런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역사교육을 이제 책임질 분들이니까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지금 전부 다 이런 연배를 갖고 계시거든요. 57년, 58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정년이 지금 2년 남아서 제 대부분 다요. 여러분 책 보고 계신 저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시면 아마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치열한 암투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세 가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신과 관련해서 필수 내용 정리를 저하고 함께 읽어보고요. 두 번째 진단평가 문항은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업 끝나고 나서 뭐 하시는 거고요? 스터디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하고 같이는 요거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그럼 이거 답이 없는데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프린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밑줄을 왜 쳐놨을까요? 굵은 글씨를 왜 써놨을까요? 그죠? 시력이 나쁘지 않으시면 답은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선생님 이거 답 주세요. 그런 말 하지 마셔. 알겠죠? 답이 그 앞에다 있으니까요. 아마 강의를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래서 프린트를 뭐 복사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 부분 관련한 내용들을 또 편하게 답안지를 가면 너무 편하게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혹시나 또 못 찾을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디 부분이 답이다라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 내용입니다. 네. 프린트 내용 보신 분들 프린트 내용 보시고요. 저도 이거 띄워는 놓습니다만 이걸로 안 볼 겁니다. 이거 올리는데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시간 소요가 많아서 그냥 프린트 내용 보고 저도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겁니다. 최근 역사교육의 추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제 최근 역사교육 추이를 왜 알아야 되냐면 최근 역사교육의 추이 가운데 저희 시험 문제에 반영된 것이 2010년대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0년대까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10년대라는 말이 19년까지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15년 이전까지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학계의 연구 성과가 우리 시험 문제에 반영이 될 수 있을 시점은 적어도 7, 8년 정도는 지나고 무르익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이해합니까? 예, 그래서 최근 추이를 알아야, 그러니까 2010년대 역사교육의 연구 추이를 알아야 이래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나왔구나, 이래서 앞으로 어떤 부분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서 써놓은 부분입니다. 그 굵은 글씨로 써진 부분 보면요,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걸쳐서 많은 역사교사들이 학생활동을 역사 수업의 중심에 뒀다라고 써있죠. 그죠? 예, 그럼 그 이전까지는 누구 중심? 교사 중심. 그죠? 그러니까 우리 배웠듯이 교수 이론과 학습 이론을 이렇게 나누어서 배운 거죠. 남색 책에 써 있다시피요. 교수 학습론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교수 이론, 가르치기 위한 이론과 배우는 이론. 무슨 이론? 학습 이론으로 두 가지가 나뉘어져서 교사는 전달자나 중개자로, 학습자는 수용자의 입장으로 나누어져서 각각의 역할과 소임이 정해져 있다는 게 잘못된 논의였다라고요. 그죠? 올바른 논의가 될 거면 어떻게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인식론적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랬었지. 그지? 그러니까 교실 수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실에서는 어떤 객관적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변화 발전되었으며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떤 시대상에 의해서 지식이 다뤄져 왔는가를 따져 물어야 된다는 거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땡땡화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사화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자, 그렇게 역사화의 논의를 수업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교사가 항상 해당 주제를 교육과정에 비추어서 전면적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 바로 교사의 무슨 인식이 작동하는 거다? 문제인식이 작동하는 거다. 소위 문제화가 작동하는 거다. 나는 왜 이 주제를 이 수업 시간에 가르쳐야 되고 이 주제와 연관한 선행학자들의 연구 논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선행학자의 연구 논문들과 교과서 서술은 어떻게 다르며 내가 추가한 내용들이 학습제는 어떻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게 하고 싶다라는 교사만의 문제인식이 제기돼 있어야 된다고.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예를 들면 3.1운동을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 그죠? 시혜적 입장이 있고요. 시혜적 입장, 또 그에 대비되는 하층, 이른바 민중적 입장이 있는데 이런 시혜적 입장과 민중적 입장을 말고 제3의 관점을 교사가 갖고 있다는 것이고 아이들에게도 그 제3의 관점을 갖도록 직접 모여보라고. 비판적으로 그
시혜적 관점과 민중적 관점에 관한 글들을 비판적으로 읽어보고 제3의 관점을 아이들 스스로 뭐 해보도록 써보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소위 비판적 읽기의 과정과 창조적인 쓰기의 과정이 관통하는 21세기 역사교실의 현 주소라고요. 이해? 따라서 모든 역사 수업은 무슨 읽기와 무슨 쓰기의 과정이 반복된다. 비판적 읽기와 창조적 쓰기의 활동이 강조된다. 이를 위해서 무슨 사고가 강조되기 마련이다. 비판적 사고가 강조되기 마련이다. 그 비판적 사고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가의 사고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죠? 그를 토대로 해서 네 가지, 이른바 역사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역사적 사고의 단계를 프레데릭 드레이크가 네 가지로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자, 드레이크가 제시한 네 가지 사고 과정 또는 단계는 뭐였습니까? 1. 출처 확인. 2. 확증. 3. 맥락화. 4. 그 가운데 아시다시피 출처 확인만 사료를 읽기 전에 하는 활동이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사료를 읽어나가면서 하는 활동입니다. 곧 많은 자료 또는 많은 사료를 분석하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를 토대로 해서 글을 쓰든 또는 표현을 하든 이건 학습자들에게 땡땡땡땡 능력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땡땡땡땡. 역사 교육에서 네 글자는 그 단어밖에 없습니다. 응? 내러티브야, 내러티브. 알겠습니까? 내러티브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걸 아시겠죠? 예, 그런 내용도 밑에 밑줄에 써 있습니다. 역사 수업의 이론적 연구도 진척됐는데 역사가의 연구 과정에 기초한 역사적 사고와 이와 연관된 관련 학생들의 탐구 활동 또 사료 활용 방안이 연구됐다. 지금 우리 그 부분이 계속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지, 그치? 그게 이미 몇 년대라고? 1990년대 일이라고? 응? 1990년대 일. 응? 연구론의 관점에서 감정이입적 역사의 원리를 탐색하거나, 연구론의 관점에서 감정이입적 역사의 원리를 탐색한다는 말은 감정이입의 무슨 성격을 강조하는 거다? 인지적 성격을 강조하는 거다. 인지적 성격을 강조하는 거다. 역사 수업의 학생 활동을 개념화하기도 했다. 역사 수업의 학생 활동을 개념화했다라는 말은 감정이입을 활용한 역사 수업 방안을 모색했다라는 말이지. 자, 감정이입을 활용한 역사 수업 방안 뭐 있습니까? 추체험 또는 감정이입 이걸 활용한 역사 수업 방안을 이렇게 앞머리만 따서 네 가지였잖아. 크게 글, 제, 토, 연. 시작. 뭐? 글쓰기. 자, 글쓰기. 독자의 유형. 역사가 되어 글쓰기. 역사적 인물이 되어 글쓰기. 제3의 인물이 되어 글쓰기. 그렇죠? 기출, 기출, 미출. 제작학습. 연표, 역사지도, 또 뭐? 신문 제작. 그죠? 모형, 역사 모형 제작. 유물, 유적 제작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토의, 토의 또는 토론. 그죠? 만약 토의나 토론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과거의 특정 인물이나 과거의 특정 사건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부분이다. 이른바 논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업 방법, 토의나 토론은 수업 방법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지만 이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의 속성에서 파생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논쟁적인 내용들이면 그 논쟁적인 내용들을 묶어서 논쟁식 수업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기도 하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때 이 방법을 구분하기도 하지. 그렇지? 예컨대 뭐 디베이트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구분이 달라. 적용되어지는 개념 구분이 다르다고. 이건 내용 중심의 구분이 되겠고 이건 교수학습 활동 중심의 개념이 되니까요. 그럼 또 물어볼 거 아니야. 쌤 그러면 답을 뭐로 써야 돼요? 토론식으로 써야 돼요? 논쟁식 수업으로 써야 돼요? 이걸 답을 써야 될 일은 없어. 왜냐면 어차피 토론식 수업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주제는 최근에 다 무슨 내용이니까 논쟁적인 내용이거든. 쉽게 말해서 controversial issue라는 부분이야. 특정 사건이나 특정 사안 가운데서 찬반이 명확하게 대립되어져서 이 찬반 대립된 견해가 명백히 표출되고 이 문제 자체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controversial issue라고 부르거든.
논쟁적인 내용들, 논쟁적인 문제들 이런 것이라고. 이해? 예를 들어보자.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인가? 아니면 친일 앞잡이인가? 이럴 수 있겠지. 현재까지도 논쟁적인 거 아니야. 박정희는 경제개발론자인가? 군부 독재자인가? 또 마찬가지겠지. 그치? 뭐 아주 최근의 이슈를 본다라면 문재인은 노무현 추종자인가? 독자 노선자인가? 그렇지? 시장경제주의자인가? 사회경제주의자인가? 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 이해하시겠어? 환경 문제하고 연관은 작년에 서양산 문제하고도 연관 짓는다면 체르노빌, 그렇지? 원전, 과학기술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환경 보전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현재 사회 문제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핫 이슈에 관련한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둘러싼 사회적 구성원들의 견해가 찬반 이렇게 명확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를 컨트로버셜 이슈, 논쟁 문제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수업 방법으로서 논쟁 수업 방법 이렇게 답을 써야 될 일은 없을 거라고. 왜냐하면 토론식 이렇게 답을 쓰거나 디베이트식 답을 쓴다고 할지라도 이런 수업 방법들에서 이미 쓰고 있는 소재가 전부 다 무슨 내용이니까? 논쟁적인 문제들이니까. 알겠지? 자, 계속 읽어볼게요. 밑에 역사적 탐구력과 역사적 판단력 등은 2000년대 이후 구성주의 교수학습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스스로 역사 지식을 생산하는 학생활동의 원리로 자리 잡았다. 탐구력과 판단력이 강조됐다라는 거지. 사고력의 하위범주 4가지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기 시작했다? 탐구력과 판단력. 그런데 아직도 현재 지금 우리 수능 문제나 중고등학교 입시 문제에는 연대기 파악력의 문제가 무지하게 많이 등장한다. 왜? 문항 출제가 쉽기 때문이다. 문항 출제가 쉽기 때문에. 자료 제시하고 아래 자료와 연관된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런 문항들이 굉장히 많거나, 자료나 연표 이렇게 들었고 중간에 빈칸 뚫어두고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런 패턴의 문제. 가장 날로 먹으라는 문제다. 그러니까 뭐 학원 선생님이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든 문제를 만들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문제를 만들 때 연대기 파악력을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문항들이고, 소위 탐구력 또는 상상력 또는 판단력, 요 3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고차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 교육대학원생의 논문에 따르면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의 약 38%가 3개년 거를 비교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한국사 검정능력의 약 38%가 무슨 파악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개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역사를 암기라고 생각을 하고 연도를 외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하죠. 이해하시겠어? 아무튼 탐구력과 판단력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점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구성주의 교수학습론이 여전히 강세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와인버그나 드레이크 이런 계열의 모든 학자들도 전부 다 구성주의 신봉자들입니다. 구성주의 신봉자들요. 스스로 역사 지식을 생산하는 학생활동의 원리로 잡아나갔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구성주의 핵심이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지식을 뭐하는 거다? 생산하거나 재구성하는 거다.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지식을 재구성하거나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습자의 역할이 강조되겠죠. 이와 함께 비판적 사고에 기반을 둔 무슨 활동도 중시됐다. 읽기와 쓰기 활동도 중시됐다. 그게 언제다? 2000년 초반의 일입니다. 2000년 초반. 그 다음 2000년 중반 이후로는 교실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교육 혁신을, 이른바 그 진보교육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학교교육 혁신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서 학생들의 상호간 협력적 활동을 통한 학습, 배움을 강조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요. 처음으로 그때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 배움 중심 학습, 배움 중심 수업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여러 교과에서 플립 더 러닝, 그죠? 우리말로 바꾸면 거꾸로 수업. 거꾸로 수업의 핵심은 해당 수업 활동에 임하기 전에 사전 지식은 이미 언제? 전시학습이나 또는 가정에서 이미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온 경우라고 볼 수 있겠지. 뭐 별반 요것만 실제로 이렇다 뿐이죠. 집에서 뭐 배우라는 거야? 예습 배우라는 거지. 말은 그럴싸하지. 자기주도적 학습, 줄이면 자습이거든. 자습. 다 우리 했던 거 어렸을 때.
그잖아. 근데 그게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어떤 과목을 정해놓지 않고 또는 어떤 주제를 정해놓지 않고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한다라는 점이 차이점이긴 하겠죠. 이해해요? 근데 교육학자들은 동일한 표현이라도 절대 동일한 표현을 똑같이 재탕을 하면 자신의 연구 업적이 드러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표현들로 자꾸 쓰곤 하는데요. 실은 뭐 SDL이라는 표현은 저와 학교 다닐 때부터 진짜 옛날 사람인 제가 80년대 때부터 들었던 말이야. 자기주도적 학습. 선생님들이 맨날 그랬거든. 야자한다. 12시까지 남아서 야자하는데 심화반 아이들이니까 니들은 자기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요. 그때 자기주도적이나 뭐 지금 자기주도적이나 어차피 자습은 똑같잖아. 그죠? 인생도 혼자, 공부도 혼자. 그렇잖아요? 근데 표현만 그냥 그렇게 셀프 디렉티드 러닝. 뭐 자기가 있어야 디렉티드를 하지.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자기가 어디 있겠어. 잘해본 적이 없는데. 그지? 그러니까 잘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나 주도적으로 하는 거지. 학습의 성공 경험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셀프 디렉티드가 되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웃기는 논리죠 그것도. 그 다음 하브르타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브르타는 뭐? 유대인 학습 방법에서 파생된 거지. 뭐? 유대인 경전이 뭔데? 유대인들이 읽는 경전이 뭐야? 탈무드. 그 탈무드의 자구의 내용과 탈무드의 상징적 의미를 풀어서 이해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출발했던 게 1대1의 질문법이었고요. 그 질문법에 대해서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는 범위 내에서 탈무드 내용을 재구성해서 설명해 주는 방법을 하브루스라고 불렀고, 그로부터 파생됐던 방법이 하브르타라는 수업 원리였었어요. 알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것도 좋은 것도 많은데 뭐 한다고 이렇게 멀리 이스라엘까지 쳐 기어가가지고 그런 걸 배워와서 퍼뜨리고 그걸로 학위 있다고 그걸로 자리 잡냐는 거죠. 하브르타 우리나라는 없었을까요? 에? 하브르타 없었을까 있었을까? 우리 조선 후기부터 있었거든. 응? 조선 후기의 역사교육 교재 기억나시죠? 기년아람이라고 있었거든. 기년아람. 그 기년아람을 설명하는 초등교육에서 이른바 서당교육에서 하브르타와 비슷한 방법을 쓰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유럽 거 양놈들 거다라고 그래서 새롭 거다 개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유럽에 있는 애들이 수업 쓰고 있는 수업 기법들이나 방법들이 후진적이면 후진적이었지 선진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전략들을 교실 수업에 적용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교수 학습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변화까지 포함하는 뭐 배움의 공동체라는 말이 바로 그거지. 교수 학습의 본질에 대한 무슨 변화? 철학적 변화. 그지? 그러니까 교실 자체를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자발적인 내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보는 것이고, 자발적인 내적 활동이 학생 간에만 이루어진다. 교사와 학생 간에 이루어진다. 교사와 학생 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또 넓게 본다면 지역사회 인사라든가 가정 내의 교육도 뭐까지 포함한다? 배움의 공동체 안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혁신학교를 거점으로 삼아서 영역을 키워가고 있다. 역사 수업도 변화의 물결 속에 있으면 물론이다. 근래에는 시민교육의 문제가 역사교육에서도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됐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른쪽 페이지에 써있듯이 밖으로부터 온 역사교육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2002년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논쟁, 14년 보수단체가 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 2009년 개정교육과정,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불거진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논쟁. 두 가지 용어 차이는 아시지? 대한민국 헌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야? 민주주의야? 이 민주주의의 지향이 개인에 맞춰진 경우가 있겠고, 사회나 국가에 맞춰진 경우가 있겠지? 이걸 더 중시 여긴다는 거죠. 사회나 국가에 비해서. 이것보다 개인을 좀 더 중시 여긴다는 이야기를 태고 이렇게 가게 되면 뭐가 돼? 자유민주주의. 그렇지? 이른바 시장경제를 지향하게 되는 민주주의가 되는 거고요. 그로스, 이른바 성장 중심의 민주주의가 되는 거거든. 요건 사회민주주의라고 불러. 사회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해? 아니면 시장경제 국가가 개입해? 시장경제 부분적으로 국가가 개입해. 소위 복지노선의 확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이거는 성장의 중심에 아니면 나눠주는 거, 분배의 중심을 두는 구조예요.
이게 성장의 중심을 두는 구도라면 이건 분배의 중심을 두는 구도죠. 유럽 같은 나라들이 1970년대까지 지금 대체적으로 다 이런 노선을 따라왔었어. 그러다가 80년대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이런 노선으로 전환을 했죠. 이해해?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걸로 가보기도 전에 이쪽으로 전환이 되고 말았지. 그게 박정희의 경제개발 논리 아니었어? 그지? 이후에 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도 이런 쪽으로 돌아가려고 수차례 시도한 바 있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이걸 시도했던 역대 대통령은 딱 두 사람이지. 노무현과 문재인. 의심받고 있지만 문재인은 노무현은 확실하게 이걸 지향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이걸 지향했던 사람은 없어. 다 이걸 지향을 했던 것이지.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또 대부분 이런 말까지 하면 좀 민감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친일 세력의 잔재를 쳐내지 못했던 초기에 이 사람 때부터 이어진 이데올로기다라고 봐도 뭐 거의 무방할 것 같고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정당이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정치인들도 대부분 다 이쪽을 신봉하고 있거나 친일 세력의 후손들이 많았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이런 쪽을 지향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논쟁. 물론 당연히 민주주의를 추구해야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할 건 아니지. 그죠? 자유민주주의를 내건 나라는 없다니까요. 이해하겠습니까? 응? 미국과 같은 리버럴한 나라. 응. 그러니까 국가적 수준의 의료보장도 잘 안 되고요. 4대 보험 비율도 굉장히 낮고 뭐 이런 나라라면 모르겠지만 대체적인 나라들은 이런 쪽을 지향해 오른 것이죠.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사회민주주의 쪽을 지향해 오른 것이라고요. 자, 계속입니다. 그러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는 학교 역사 교육이 정치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다시 보여주었다라고 써 있네요. 그죠? 교과서 국정화 사태는 학교 역사 교육이 뭐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치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죠?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무슨 논쟁이 있었고요. 이미 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가 아니라 누구 때부터니까 그 앞에 이명박 때부터 그죠? 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국힘에 있는 이놈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권성동이라는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정책에 적극 지지를 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이놈이 지금 이제 젊은 그 대표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이준석 씨를 지금 밀어내고 윤핵관들의 핵심 권력을 차지하게 됐어요. 다음 단계가 보이지? 저는 보여. 또다시 이제 국정화 논의를 스물스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 하지만 집권 2년차, 3년차 집권 시기에 해당 대통령의 해당 정당의 동력을 상실하기 이전에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추진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 핵심 분자거든. 국정화를 야기시킨 핵심 분자. 얘 말고 또 다른 윤핵관 장제원이라고 있죠. 그 아들내미 사고 치고 다니는 놈 있잖아. 그지? 정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은 20대. 좀 또라이 아니면 사이코 이렇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정신이 피폐해 있는 아이잖아. 아이가 그런 건 아버지 책임이지. 만약에 저도 딸아이가 다현이가 잘못하고 있는 건 100%제 책임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져야 될 인물들인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죠. 정치인에는 저는 관심 없어. 이 인물들이 국정화를 적극 뭐했던 인물들? 추진했던 인물들이고 그래서 믿고 그래서 싫은 것뿐이야. 그리고 여러분도 금방 싫어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국정화로 가게 되면 학교 역사교사가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게 되는지 여러분은 모르셔서 하시는 소리고 만약에 국정화 세대를 경험했던 제 세대 이상의 사람들이라면 국정교과서가 지니는 위험성이나 또 무서움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국정화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교사의 수업 발언이 다 녹음이 돼요. 도청이나 감청이 합법화된다고. 이해하겠어? 그래서 지금 저처럼 이런 말을 하잖아. 예를 들어 권성동, 뭐 장제원 이런 애들을 제가 이렇게 입 위에 올리고 가볍게 말을 하잖아. 그지? 심지어는 뭐 윤석열 또 그 와이프 이런 말을 하잖아. 그럼 다 잡아가. 농담이 아니라 정말 잡아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던 과거의 교사들 같은 경우는 절대 이런 국정화 사태를 또다시 맞이하고 싶진 않지. 교과서 이외의 사실을 만약에 수업을 한다라고 치면 국정원에서 잡아갑니다. 그 당시 안기부에서 잡아가요. 그래서 해직된 교사들이 수천 명이었고요. 그 가운데 한 분이 아시다시피 요 위에
희소고샤오리 이승근 선생님이셨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또다시 오지 말라. 아니요. 충분히 올 수 있어요. 충분히. 얘네들은 지금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자기들의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는 거 아마 3살 미만 아이들 빼고는 다 알 거예요.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뽑아놓고 실권을 장악하려는 자들이 있고 음모론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교과서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셔. 그러니까 저하고 저 정치적 지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지만 교과서 문제에서만큼은 달라서는 안 되고 다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항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서도 법령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사례야. 교과서 국정화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부정한다라고 치면 그건 뭐 교사 이건 아닌 걸 떠나서 또라이라고밖에 인정할 수가 없어. 그건 정신이 상자한 거죠. 국정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선에서는 정신 이상자들이다. 역사 해석을 단일화하자는 시도고 다양성을 무시하자는 시도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역사 지식을 또다시 강제해서 충민화, 충성화시키자라는 친일 잔재의 성향을 그대로 지닌 자들이죠. 이퀄 친일파라고 생각하셔도 돼. 국정제 논리를 강조하는 자들 이퀄 친일파. 그럼 거의 99%는 스펙트럼이 일치할 거예요 아마. 젊은 사람들도 그걸 지지하잖아. 그럼 만약에 그 위에 선대를 따라가 봐. 그럼 대부분 다 친일파들일 거야. 아니면 아까도 말했지만 또라이들이든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요. 무슨 파동은? 국정화 법안 파동은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요. 역사학과 역사교육에서 국가나 민족을 비판적으로 상대하면서 민주주의 관점에서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을 재구성하는 움직임이 강화됐다. 예, 그게 2010년대 이야기입니다. 2010년대 민주시민 양성, 민주주의 발전에 기하는 역사교육 논의는 애국심과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교육의 목적을 비판적으로 돌아보면서 인권교육이라든가 평화교육, 공존교육, 생태교육 이런 민주적 가치를 고려한 교육 내용 구성 방안으로 이어졌습니다. 2010년대 연구 성과입니다. 그럼 이제 나왔던 것들은 대체적으로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이지만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온 것들이 보이죠? 그죠? 인권, 평화, 특히 이슈가 되는 생태교육 이런 부분들은 아직 우리 수업 사례 부분으로 시험 문제 등장한 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교육 연구지나 역사교육지, 역사와 교육지와 같은 3대 학회지에는 굉장히 많은 글들이 발표된 바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 대본원의 실전 문제는 모의고사 때 모의고사 문제로 한 번씩 하나씩만 풀어보겠습니다. 인권 문제 하나, 평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생태 문제 하나 이런 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역사 교과서와 역사 교육에 관한 유엔 총회 보고서 안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유엔 총회 보고서 안에서 2010년 무렵에 정치적 목적으로부터 역사 교육을 완전히 단죄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 아까 위에도 봤다시피 정치 권력이 항상 어디를 개입하려고 해? 역사 교육 문제, 교육 문제에 개입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응? 역사 교육의 목적이 사회 갈등에서 사회적 정치적 논쟁거리들에 대한 평화적 의견 표출, 인권에 기초한 민주주의 확대에 있음을 명확히 지향하는 경우는 긍정적인 사례다. 그러니까 역사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유엔 총회에 가입한 모든 나라들은 꼭 이런 것들을 역사 수업 시간에 다뤄야만 한다라는 이야기겠지. 이해해? 무슨 갈등을 해소하는 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거. 역사 교육의 목적 그렇게 써 있습니다. 사회의 갈등 해소. 그다음에 사회적 정치적 논쟁거리들에 대한 무슨 표출? 평화적인 의견 표출. 평화적이라는 말은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의견 표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처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자유스러워야 된다고. 그렇지? 정치인들에 관련한 이야기들, 또 정치적 사안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죠. 걔네들을 험담하거나 비판하고 욕하거나 이러란 말이 아니라 걔들이 수행한 정책이나 걔들이 수행한 법령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 관점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어? 응? 그러면 이제 교사만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어. 학생들도 그런 자격이 있어. 그렇죠. 보이텔 사베바이 정신 기억하죠? 그렇지?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것은 어디 안에서도 논쟁적일 필요가 있다. 교실 안에서도 논쟁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교사만 논쟁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뭐 해야 된다? 적극 논쟁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조심하시라니까. 이런 건 논쟁적일 수가 없다고. 잉? 이런 건 논쟁적일 수가 없다고. 알았어? 어? 어떤 것도 논쟁적일 수가 없어? 어? 이런 건 논쟁적일 수 없는 거라고. 어? 극단적인 상대주의. 왜 이게 논쟁적이지 못합니까? 라고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게 된다라면 저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거야. 네가 논쟁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너의 그런 국정제에 대한 찬성의 생각은 어디로부터 비롯됐을까? 상대방의 의견을 최대한 객관화시켜 보려고 할 것이고 그 사람이 왜 그런 지식을 갖게 됐는지 맥락을 따져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맥락이 잘못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줄 겁니다. 이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대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국정제 찬성이다. 만약에 국정제 반대다라고 그러는데 나는 반대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문제들은 찬반에 대립되는 문제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 이해하셔? 무슨 말인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효도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게 논쟁적일 수 없는 것이지. 에? 효도를 해야 그게 사람 새끼지. 효도를 안 하면 그게 사람 새끼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사람 새끼들 하고 하는 거지 사람이 아닌 것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국정제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우리가 왜 사람이 아닌 것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해해? 우리가 왜 나라를 팔아먹은 것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 만약 그런 논리라면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나치스도 인정하고 용서해줘야 된다. 그런 논리가 되잖아. 또는 인정해줄 수 있다라는 논리가 될 거고. 이해해? 독일 안에 불고 있는 그 젊은이들 20대 30대들의 네오나치즘을 여러분이 인정해줘? 유엔에서 반인륜 범죄를 규정이 돼 있다니까? 근데 범죄를 인정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극단적인 상대주의라고. 이해하죠? 인정하기 어려운 다원적 견해가 많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들어주고 받아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지. 알겠나요? 전년도 기출문제 나중에 한번 풀 때 다시 한번 봐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필수 지식, 의사결정 능력의 신장과 역사교육. 그 기출과 관련한 부분에서 봤었지? 그치? 왜 갑자기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해? 의사결정 능력이 왜 필요해? 다섯째 줄에 써있잖아. 민주시민이 가져야 될 속성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있을 때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될 문항들이 있겠지. 그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되는 과정에서 어떤 능력이 중요한 법이다. 의사결정 능력이 중요한 법이다. 또 역사에서는 그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실천은 과거 사실에서 교훈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인간 행위를 통해 이것과 이것을 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 만약 내가 흥선대원군이었다면 쇄국을 취할 것인가 개방을 취할 것인가 라는 걸 판단하는 것도 흥선대원군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과 흥선대원군 개인의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비판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뭐 하는 것이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야. 그 당대 지배층뿐만이 아니라 피지배층의 의견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내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라고 교실 수업에서 판결할 수도 있는 거겠지. 이해? 쇄국이든 아니든 그것은 당시 시세 민도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수많은 민중들이나 하층민들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군주 개인이 추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층민들과의 열린 토론이나 열린 토의를 토대로 해서 국가의 방향을 결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견해를 끄집어내는 것도 무슨 능력이다? 의사 결정 능력이다 라는 거죠. 우리끼리 만약에 이렇게 자습을 해나가는데 우리끼리 룰이 있어. 룰이. 예컨대 여기 안에서는 타이핑을 치지 말자. 우리끼리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죠? 타이핑을 칠 경우에는 옆 강의실로 가서 하자. 요렇게. 이런 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우리끼리 합의가 필요한 주요한 내용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면 그건 항상 믿고 존중하고 따르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만 그게 민주시민의 자질이지. 알겠죠? 만든 놈 따로 지키는 놈 따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맨 아랫부분 보시면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의사결정 능력의 신장을 위한 수업 절차로는 사건이나
인물의 행동에서 의사결정을 요하는 문제를 발견하기. 어떤 역사적 인물이든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인물의 판단과 연관한 부분에서는 다룰 수 있는 수업 방법이기도 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행동에서 의사결정을 요하는 문제를 발견하기. 예컨대 영조도 마찬가지야. 아들이었던 누구를? 사도제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부분의 문제도 의사결정으로 다룰 수 있겠죠. 문제를 분석하기, 가능한 대안들을 확인하기, 각각의 대안에 대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확인하기, 실제로 결정되는 의사를 확인하고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의 장단점을 분석하기,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중요한 단계가 가능한 대안들을 확인하고요. 그 대안에 따라 어떤 결과들이 예상된다라는 것까지를 짐작하는 단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단계가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지?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시면 기출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번째, 민주시민을 위한 수업방법론, 교수학습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최근에는 세 가지 양상이라고 그랬는데요. 첫째, 무슨 수업의 재발견? 토론식 수업의 재발견. 토론식 수업의 재발견. 특히 그 가운데 우리 과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던 부분은 협동학습 모델 가운데서 프로콘 모형이 좀 많이 쓰였고요. 프로콘 모형이 존슨 형제가 개발했었던 협동학습, 이른바 직소 2 모델과 직소 3 모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과 가운데서는요. 아직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협동학습을 쓰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다 이렇게 디베이트요. 디베이트를 활용하거나 또는 모의 재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역사 수업에서는 이 두 가지가 아주 많았습니다. 디베이트와 모의 재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항상 요거 지금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 추세고, 기출 풀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건 한 번 나오고 말았다. 도참, 모참 이래가지고 수업 절차로 한 번 나오고 말았다. 언제든지 또 나올 확률이 높은 부분이다 라고 언급드린 바 있었습니다. 둘째,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의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스스로 역사 지식을 구성한 학생활동을 실천을 했던 경험 위에 무슨 철학을 접목하는 노력? 배움의 공동체라는 철학을 접목하는 노력. 셋째, 비판적 사고가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학생활동의 원료가 될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이다. 그래서 뭐 비판적으로 읽고 창조적으로 쓰는 그런 수업활동들이 많이 구상이 되어졌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수업 방법은 첫째, 둘째, 셋째 그런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다라는 말이기도 해. 이해해? 앞에 나와 있는 그 의사결정 능력, 신장 방안과 연관한 수업 절차를 물어봤듯이 앞으로 시험 문제도 토론식 수업 또는 디베이트 수업 또는 모의 재판식 수업 이런 것들 많이 나올 거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배움의 공동체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교수 편기 1차원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역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또 학생들의 세부 특기 능력 및 세부 사항들을 기재하는 학생부 기재 내용이라든가 세특의 기재 내용의 사례가 시험 문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마지막, 비판적 읽기의 절차, 비판적 읽기의 과정,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좀 솔직히 말하면 그 세 가지가 가장 신간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될 부분들일 거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전통적으로 보고 있는 녹색 책, 남색 책 이런 것들로 충분히 다 커버 가능합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